자, 이어서는 미조은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4개 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아 보이세요? 글쎄 하나도 안 먹어봐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 어떻게 하루 엔진 오늘 이제 피곤하실 테니까 어떻게 엔진을 하나 장착해 드릴까요? 좋습니다. 요거 엔진 이뮨 부스터샷 요거 드시면 여기 위에 보면은 예. 알약이 2개 있어요. 그래요? 알약이랑 직접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먹어보겠습니다. 드시면은 엔진이 이제 딱 장착돼가지고 힘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요거 감사합니다. 하나 뇌물로 드렸으니까 오늘 더 잘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금리 인하에 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좀 대비를 해보자 이런 거죠.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에요. 저번 때 그 잭슨홀에서 금리 인하를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어저께 이렇게 나스닥이 폭락하기도 했지만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가는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라는 것은 이제 뚜렷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제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 계절이. 네. 근데 이렇게 차고 덥고 이런 그 계절이 있는데 경기도 이렇게 계절을 탑니다. 경기가 계절을 타기 때문에 그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옷도 저희가 다른 옷을 입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도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다들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방식이나 각각의 재산 상황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조금은 이런 자세로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어디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물가 그다음에 금리와 함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한번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선 지금 금리 인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금리와 관련된 지표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 금리와 관련된 지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와 물가입니다. 경기와 물가. 이 세 개는 삼위일체예요. 네. 같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시듯이 4개의 경기 사이클이 있어요. 이제 경기가 처음에는 화랑이었다가 둔화되고 그다음에 침체가 잠깐 오고 그다음에 확장이 다시 되는. 저희가 그 영어로도 굉장히 익숙하죠. 이게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네. 디플레이션, 리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사실 상식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게 경기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는 또 생각해보면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투자 방식도 바뀌고. 근데 왜 이게 바뀌느냐 하면은 이 경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물가라는 거예요. 경기를 결정하는 네. 게 물가다. 경기를 결정하는 것은 물가다. 그리고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거예요. 그죠?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항상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변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이 변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수단으로 쓰는 게 바로 기준금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높이게 높이고. 되고요. 그리고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 같이 기준금리를 따라서 이렇게 내리는. 그래서 이 연관성이 처음에 기준금리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 그러면 물가가 바뀌게 되죠. 물가가 바뀌게 되면 경기가 변화가 돼요. 네. 경기가 변하게 되면 거기 따라서 또 연준은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3가지 관계가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은요.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물가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그다음에 자산 가격의 변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조금 한 단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가 왼쪽 이 표는요. 물가의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투자 자산의 변화가 있는지를 네.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단계다. 경기 침체가요. 2000년 들어서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경기 침체를 극도로 싫어해요.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정부도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안 찍어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표심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네. 뭐 조금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이게 국민들의 잘 사는 것을 네. 중요하게 여기기 그렇죠. 때문에 부채를 갖다가 담보로 이 어떻게 보면 경기를 진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부채에서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죠. 그래도 지금. 그래서 지금 물가 하락으로 전환되고 경기가 뭐 짧게 불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계절이 오긴 옵니다. 네. 예, 계절이 오지 않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긴 오는데 필수적으로 그게 얼마나 짧으냐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냐, 아니면 너무 얼마나 좋은가 네. 정도와 기간의 차이지 오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 지수가 하락하고 네.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우리가 이런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단계에 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넘어가 보자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로 물가를 조절한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우리가 인하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넘어가면 그러면 물가가 경기를 결정을 한다는데 그럼 미국과 한국의 물가 상황은 어떤 수준에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최근에 보시면 안정적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 높은 수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 시사점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물가 수준이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이게 스티키라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착 달라붙어서 잘 안 끈적끈적하게 내려온다.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네. 여기서 더 이상 빨리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네. 연간 2%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계속 있다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파월 의장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또 그랬지만 이제 그 잭슨 홀의 그런 말투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한 50bp의 이러한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25bp가 아니고요? 25bp를 최근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잭슨홀에서 50bp. 잭슨 홀의 그 50bp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전 단계적이라 그래가지고 다들 25bp로 인하. 잭슨 홀 미팅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결정문 있잖아요. 네. 성명문. 예. 발표문. 보면은 발표문을 보시면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비둘기인데 그게 한 번에 50bp라는 힌트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달래기로 나온 거죠. 달래기로 나왔는데 폭락이 한 번 있었어요. 네. 폭락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 25bp를 인하할 경우가 있고요. 네. 50bp를 인하할 경우가 있어요. 함수 관계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전에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지표가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네. 조금 뭐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뭐 마음에 안 든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25bp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 다음에 폭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폭락이란 말은 주식이나 네. 아니면은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는. 네. 그럼 그 다음에 50bp나 75bp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위험이 있거든요. 너무 늦는다. 예, 늦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용 리스크가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 리스크. 왜냐하면 신용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때도 항상 말씀드리죠. 리만 사태하고 현재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상황하고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리만 상황에서는 이미 신용 상황으로 이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신용 사태가 다 그때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양적 완화를 시작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신용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먹고 살라고 돈을 다 뿌렸잖아요. 네. 그때는 페니메, 프레디맥 이런 것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제해주고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것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구제금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사실 묻어버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다 이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돈을
푸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것을 긴축 재정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긴축 재정을 했는데 신용 상황이 안 나타났어요. 그렇죠? 망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신용 상황이 시작이 되면은 다시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아마 중앙은행은 원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5bp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50bp 인하라고 하면은 앞서서 얘기했을 때 오히려 시장이 50bp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미리 그런 선제적인 금리 인하의 좀 폭이 커짐으로써 경기가 깨지는 것을 좀 방어한다 쪽을 해석하면 좋은데 진짜 경기 침체네. 이거 안 좋은 거네. 이렇게 해석할까봐 다들 걱정을 했는데. 다시 이걸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아까 제가 그 경기는 물가와 금리하고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 4번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면은요, 지금 PMI예요. 어저께 벌써 발표가 됐죠. 네. 미국의 PMI. 지금 보시면 어저께는 조금 소폭 확장세로 전환이 돼서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 3월 달부터 해서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예, 계속 안 좋아요. 이 네. 뭐냐면 추세가 미국 경기는 지금 침체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예, 벌써 접어들었고 중앙은행은 이것을 갖다가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25pp로 잡기에는 굉장히 지금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다른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이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시장이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좀 반영이 예, 되는 그래서 거죠. 시장에서 예를 들면 상품이나 스왑이나 이런 파생 상품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반영하는 거랑 실제 기대치는 다르겠지만 네. 예, 시장에서는 이만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말까지 1% 정도를 반영을 벌써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지금 어저께 시장이 지금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1% 이상으로 오늘 갈 거예요. 이건 어제자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8베이시스 포인트, 1%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9월 달까지 약 35bp. 네. 그리고 11월 FOMC까지 또 다시 뭐 30bp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0.3% 정도. 이 정도를 내리는 것을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1%포인트를 내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지금 9월 달에 내려야 될까 하는데 사실 이 지금 그 지표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3월 달까지 CPI가 물가가 아까 제가 물가와 경기와 기준금리는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3월 달까지 올해 1월부터 3월 달까지 CPI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1월 달 3.1%에서 CPI가 3월 달 3.5%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4월 달까지 예상 금리 인하폭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예. 그래서 1.84% 약 2%까지도 올해 2024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작년 1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다시 경기 침체기를 접어들었다는 어떠한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미리 보면은 조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제조업 지수도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좀 확장세로 지금 나아지긴 했지만 네. 47.2 뭐 50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일본은 그 중에서 좀 나은 것 같고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PMI 제조업 PMI가 수치가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51.9. 네, 특히나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들이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네. 있거든요. 게다가 앞으로의 그 시장 전망도 굉장히 좋은 이렇게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역 흑자 기조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소비가 어느 정도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중국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조금 그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라든가 여러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중국이 사실 회복을 해줘야지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다 이제 경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회복이 경기 회복이 중요한데 일본은 좀 나아졌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G2 경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지금 나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 다시 가본 물가 상승률이요. 지금 CPI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CPI는 이게 그 도시 근로자만 상대를 합니다. 이게 두 개 다 서베이예요, 서베이. 그렇지만 하나는 왜 이렇게 높고 하나는 낮냐? 이건 도시 근로자만 상대로 서베이를 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라든가 어촌이라든가 지방까지 전부 다 합한 건 이 PC예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PC를 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율도 다르고 그 대상도 다르군요. 예, 가중치도 다르고 항목도 다르고 대상도 품목도. 다르군요. 근데 품목은 뭐 좀 다르긴 한데 아주 많이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중치가 높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대상이 크게 다른 거죠. 예. 다음 가보면 이제 그 금리를 보려고 그러면 시장 금리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시장 금리와 기준 금리 그리고 시장 금리 중에서도 이제 단기 금리, 장기 금리, 정책 금리 이렇게 쭉쭉 나눠지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국고채 금리만 보자. 왜냐하면 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국고채만 본다면 국고채 금리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 금리,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이렇게 그 가산 금리라고 하죠. 신용 가산 금리를 뺀 무이용 금리를 시장 금리의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네. 시장 금리를 비교를 해보면요 상당히 재밌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둘 다 우하향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죠. 네. 왜냐하면 금리가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알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알아서 떨어지고 있죠. 알아서 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알아서 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상을 갖다가 장단기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금리에. 시장금리는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금리가, 정부의 기준금리가 영향은 미치지만 알아서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고팔고 하는 금리거든요. 네. 이걸 보면은 미국 금리는 역전이 돼 있어요. 제가 단기 금리를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네. 파란색은 장기 금리로 해놨습니다. 이제 1년치의 금리 추세인데요. 보시면 미국은 빨간색이 위에 있고요. 네. 한국은 파란색이 위에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파란색인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묘하나마 지금 장단기 금리가 정상적으로 상황에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굉장히 크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높은 기준금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훨씬 높다는 네.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와서는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이 다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네. 장단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됐다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단기 금리가 매우 높았죠. 장기 금리는 낮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단기 금리가 뚝 떨어져요. 예. 단기 금리가. 네. 단기 금리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장기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장기 금리가 떨어져야지 모기지를 많이 사고 부동산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은 이제 안 사요.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도 크게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죠. 자산이 이제는. 막 불어나지를 예, 않는다. 이자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네. 단기 이자에 대한 네. 단기 이자에 대한 금리가 높지 않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요, 그냥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굉장히 소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단기 금리가 또 떨어지면 이게 사이클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인컴이
소득이 늘어나게 네네. 되면 그렇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단계가 앞으로 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지금 단기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회 비용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1년 동안 장단기 금리의 차이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붙었네요. 예, 막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사실은 이게 붙어 있으면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그 장단기 금리가 해소가 되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혼돈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사실은 지금 이렇게 주식이 낙폭이 컸던 것도 뭐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하죠. 심리 자체가 지금 불안해서. 심리가 불안하고요. 네. 정치도 불안합니다. 대선 누가 될지 그렇죠. 몰라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제가 금리 이 기준금리에서 25bp를 내릴지, 50bp를 내릴지, 75bp를 내릴지, 연말까지 1% 포인트를 내릴지 아니면 더 내릴지 통화 정책도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세 우리가 개가 다 불확실한 겁니다.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팩트, 정석에 충실해서 가자는 겁니다. 예, 이것을 알고.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금리표를 보고 하나 저희가 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앞으로 환율에도 영향을 미쳐왔다는 거예요. 환율. 예, 아까 제가 시장금리라 그랬잖아요. 이 국고채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금리를 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가 아니라 정책금리도 아니고 시장금리 차이를 보시면 이게 제가 그 화살표를 위아래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최근에 그 화살표는 한 3개월, 4개월 전보다 굉장히 줄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한미 금리 차가 굉장히 역전폭이 컸다는 거예요. 그렇죠. 파란색의 미국 채 수익률이 높죠, 지금. 네. 원래는 한국의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역전폭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환율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보실까요? 비슷하죠. 오른쪽 보세요. 네. 비슷하죠? 예, 1395대 역전폭도 되게 컸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환율을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금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미국과의 금리 차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말고 실질 수익률도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수익률의 격차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영향을 미쳐왔다는 걸 보고요. 네.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업으로 돌아가야죠. 이제. 그래서 이것은 아까 봤으니까 시장금리에 이 정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네. 이제 내일부터 본다면 이제 1% 이상 이렇게 확 늘어날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아마 그 금리 인하 폭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그 폭이 아마 1.1% 이상 과거 지금 뭐 폭락했을 때 이렇게 주식 폭락했을 때 뭐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아마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제가 아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네.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는 투자 전략이 달라요. 아까 제가 여기서 맨 앞에 4페이지 4번에서 금리 변화는 우리가 이 경기 사이클을 알아야 되고 물가의 변화를 알아야 되고 기준금리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투자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의 부는 이 자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금리의 변화가 기준금리의 변화가 시장금리를 변화시키고 시장금리의 변화는 자산 가격을 변화시킨다. 네. 예.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는 투자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세 그죠. 가지를 가장 주요 포인트잖아요. 간단하게 그 제가 다 네.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투자 전략을 한번 보시고요. 네. 세 가지 실행 방안으로 첫 번째 리파이낸싱을 해야 된다. 리파이낸싱. 네, 대출 금리를 재조정하세요. 왜 그러면 대출과 그렇죠.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게 있고 우리가 예금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대출 금리는 싸게 하고 예금 금리는 더 많이 받아야 되죠. 그게 가장 간단한 거.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를 재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리 하락기에는 유일하게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이제- 가보세요. 최대 한 0.5%포인트까지 고정금리 대출이 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내고하세요.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하고 꼭 내고하셔서, 왜냐하면 은행인 지금 고정금리를 갖다가 테이크하고 싶지가 않아요. 금리 하락하는데 왜 우리가 금리를 고정시켜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랑 똑같아요, 개인이랑.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대출을 재조정하시라, 유리한 쪽으로. 두 번째, 이자 비용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카드 부채 이거 줄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카드 같은 이런 초단기 금리 상품은 아무리 금리 하락기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갖다 낮춰주지 않습니다. 네. 금리를 보통 이제 그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것을 갖다가 그거부터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신의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다가 추구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 금융사는 다 똑같아요. 개인이나.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효율화해야 됩니다. 약간 그 우량 주식의 비중을 제가 막 줄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이 회복될 수 있고 너무나 손실이 컸다면 그것을 지금 털어냈다면 다시 나중에 손실을 갖다가 우리가 실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기가 바뀔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래도 금리 상품 운용하라는 거예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 뭐 은행연합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네. 적금 찾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에 저렇게 제가 지금 우측에? 조건을 넣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 지금 전체? 장기로 하고 복리부터 찾으세요. 복리 그리고 제 만기는 길게. 네, 가능하면. 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도 가끔 있어요. 이게 일주일마다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예, 보통 계속 언제 업데이트 돼요? 뭐 월요일? 뭐 그것은 화요일? 이제 그 은행마다 달라요. 달라요? 다르는데 자주 들어가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시고 인터넷에서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네. 은행으로 가십시오. 아. 그러셔야지 가장 좋은 조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복리 상품도 가끔 가다가 은행의 필요성에 따라서 좋은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리 하락기긴 하지만 그래서 우량 채권은 일정 기간 조금 보유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밑바닥이 보일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설적으로 뭐 부동산 투자 적기다 아니다 막 이런 말이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게 부동산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런 금리 하락기는 역설적으로 부동산 투자 적기였던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지금 또 옥죄고 있잖아요. 저는 부동산 투자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금리도 10월에 인하 못할 것 같고 워낙에 가계대출이 많은데 인하까지 해버리면은 더 그게 늘어날 근데요, 거라고 금리 생각해서. 인하를 보면은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미국이 만약에 11월 달까지 약 75bp를 내리게 되면 한국은행은 안 내릴 수가 없어요. 일정.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로 적어도 10월 달까지는 아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이 투자 적기라는 그런 과거의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보통 이제 금리 하락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락이니까 변동금리로 적용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은행에서는 좋은 조건의 변동금리보다 좋은 조건의 고정금리 관련한 상품이 있다라는 거죠. 예, 나온다는 예를 거죠? 들어서 내년 초까지 뭐 금리가 미국의 뭐 달러 금리가 1% 이상 하락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금융기관은 지금 1%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면은 고정금리 대출을 지금보다 약 0.5% 싸게 해줄게요. 지금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중에 1% 내려갔을 때 0.5%포인트는 이익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거라도 지금 팔고 싶은 거죠. 그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 더 내려가면은 손해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를 잘 조정을 해서요. 네. 지금부터 이제 금리 내려갈 때 계속 언제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키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내려가면서 덥석 잡을 필요는 없지만 대출을 내려가면서 이 정도까지는 내려왔을 때 가장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좀 내려왔다 생각했을 때는 고정금리 대출을 좀 상담을 해서 내고를 해서 네. 유리한 조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출 금리도 사실은 좋은 조건으로 받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에도 좋은 조건으로 받으면 좋잖아요. 이것을 그쵸.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권은 어떻습니까? 채권 투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리가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데 과도하게 장기 금리 같은 게 저는 자주 이렇게 이렇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듀레이션이라는 리스크가 크기 네, 때문에 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좀 너무 10년 이상의 채권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전문가들만 하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중기나 아니면 단기 채권들을 이용해서 은행의 이자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거두면 좋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예금과 다른 게 뭐냐면은 똑같이 이자는 나오지만 네.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거든요. 네네. 이 자본 차익이 예를 들면은 이자 비용 정도만 오면 예금보다는 한 2배 정도로 얻을 수 있다. 이런 마인드셋으로 좀 보수적이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도 가장 중요한 게 잃지 않는 투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도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다.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런 원칙에 볼 때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수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 수익률을 네. 초과하는 그런 수익을 올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변 전무님의 이야기 중에서 저에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50bp 이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다들 제가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예상을 하고 가능성에 있었다는 대해서 거예요. 이제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인터뷰할 때마다 다 25bp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50bp를 이야기하는지 그 논리가 중요하잖아요. 뭐 실제로 뭐 50bp 이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과연 25bp 이나를 그냥 마냥 좋게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한켠에 네. 자리 잡으면서 과연 이번 FOMC는 결국에는 또 어떤 결과를 안겨주는 것도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잭슨 시장이 홀 미팅의 발표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네. 굉장히 좀 다릅니다. 네,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써놓은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한 번 더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미주오는 변정규 전무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무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